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순수 기술로 위성과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재수 끝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냈고 고생한 연구진들은 끝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달나라를 향해서 다음 도전 스텝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에 남겨진 위상과 도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른바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징계에 불복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뭐 이런 징계가 있냐, 과하다라는 의견과 아니 더 강하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또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윤리위도 개최된다고 하는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주.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의 발판을 획득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주의 문을 열다. 동아일보 제목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누리호 재수 끝에 2차례 도전 만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겁니다. 2조를 투입해서 자체 개발하는데 1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구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누리호에 담겼습니다. 순수 자체 기술로 우리나라가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린 겁니다. 세계 7번째 위성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경찰국. 중앙일보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생소한 이 경찰국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디에? 바로 행안부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게끔 명문화됐습니다. 이른바 경찰국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인사권, 징계권도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자 이 경찰을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부활한다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심사. 경향신문이 쓰고 있는 뉴스인데 심사. 누가 무엇을 심사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준석 징계. 어떤 시기든 당 내홍의 도화선이 된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상 징계가 아예 없을까라는 의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징계의 수위, 그 정도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대표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의 당 내용은 깊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책. 한겨레 신문이 쓰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대책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어쩌면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6억 이하의 집을 물려받아서 2주택이 돼도 1주택 종부세만 내면 된다. 대폭적으로 종부세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 분양가 상한 제도, 분양가 인상률이 평균 4% 정도로 인상이 됐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도 대폭 경감됩니다. 15억짜리 1주택자가 10억의 집을 받으면 기존 종부세가 2천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줄어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쯤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의 스타 국회의원,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돌직구쇼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7대 우주 강국이 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19회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주로 순수 기술로 발사체를 띄워 올리는 건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7개 국가만 가능합니다. EU 포함해서 그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연구한 지, 개발한 지 12년 만입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항공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치하드립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방위 회의록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의 실종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했던 첫 지시가 월북인지 아닌지 살펴보라 라는 지시였다라는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베일 벗는 진실, 서욱의 첫 지시. 서욱 국방부 장관,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내린 첫 지시. 첫 지시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의 우리 국민의 실종 보고에 대한 첫 지시는 월북인지 살펴보라 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강하게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시가 육성으로도 담겼다고 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9월 국방위 회의 때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장관께서는 언제 첫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는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부터 최초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며칠 날 몇 시쯤? 21일 한 그 14시경인 걸로 기억합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아마 실족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 활동을 하자.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됐다.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가 월북인지 아닌지 살펴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이 장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욱 장관이 신중한 사람인데 당시 국방위 회의에 참석했던 하태경 의원. 그날은 월북이 100% 맞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100% 확신하냐 물었더니 월북이 맞다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더라. 뭔가 지침을 받은 것 같았다. 뭔가 지침을 받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방위 회의에서 월북으로 단정 짓는 것 같더라 라는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국방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보고 받고서 월북인지 살펴라라는 첫 지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면은 뭐 보통은 이제 실종이 됐다고 하면은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됐냐 이런 경위부터 정확히 파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월북인지부터 살펴라. 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 사건 아까 이제 9월 21일
2020년 9월 21일 한 오후 뭐 2시경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군 첩보, 군에서 이제 북측에 그 네. 첩보를 이제 포착한 것은 그 다음 날인 그 2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그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처음으로 예. 열렸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6시간 그러니까 북측에 첩보를 포착한 22일 9월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이 해수부 공무원이 사살된 것이 그로부터 6시간 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그 우리 6시간 정부가 동안 인지하고 나서 공무원이 네. 살아 있었던 생존했던 네. 골든타임 6시간. 6시간 동안 그럼 무엇을 했냐 이제 정부가 이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밝히려고 네.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22일 오후 2시에 이미 어떠한 그런 표류하는 지금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월북인지부터 살펴라고 하면 이거를 역추적해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결국은 오히려 월북 가능성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TF가 어제는 국가인권위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은 또 국방부를 오늘은 또 해경을 가고 내일은 좀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 그 국방부에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그 21일 오후 2시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에서 계시기도 했는데 뭐 저도 국방부 출입을 오랫동안 했던 취재 기자였는데 매우 이례적인 지시다라는 언론의 분석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다. 그런데 왜 국방부와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조를 안 했느냐. 근데 설마 그 이유가 첫 지시가 월북했는지 살펴라. 설사 월북하면 안 구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그때가 문재인 대통령께 강조했던 뭐 종전선언도 있고 남북 관계가 워낙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설마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가 그 종전선언과 김정은 사과문 혹시 남북 관계 훼손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을지는 않을 텐데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년 전에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저는 그런 의문을 사실은 제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요즘 세상에 누가 월북합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정보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북한 넘어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대명천지의 북한의 실체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북한을 갈까?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제가 그래도 난 북한 가야 되겠다, 월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월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백령도를 갔다 왔는데요. 백령도 앞에 인당수가 있어요. 물길이 되게 험해요. 날짜가 언제냐면 9월 말이거든요. 추석 즈음에. 그땐 바다가 차가워요. 그래서 물길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요 더 못 들어가요. 아니 뭐 그냥 차라리 육지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 통해서 가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굳이 택했을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월북했다라고 그러는데 총격을 가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예컨대 처음에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수상하고 위험한 사람 같다. 그럼 초병이 즉각적으로 사격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시간이나 끌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왔냐? 근데 만약에 그 공무원이 이대진 씨가 나는 진짜 뭐 김정은 그 수령을 뭐 해가지고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공무원이잖아요. 민간인도 아니고. 그럼 북한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 왜 6시간이나 끌고 다니다가 총격을 갖다가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거는 월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법적으로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훈심사위원을 6년 동안 했거든요. 보훈심사위원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대진 씨와 같이 그 공무 집행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들이 순직인지 아닌지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순직 공무원을 그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직무 정확하게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인데 그 생명과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면은 국가에서 아 이분은 진짜 순직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예우를 하도록 그 국가 유공자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진 씨는 충분히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뭐가 있냐면은 예. 공무원 재보상법이 있어요. 그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라서 이렇게 순직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월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한 보상까지도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국가가 더군다나 국방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는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라고 하면 그 고인은 돌아가셨지만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잠입 탈출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멀쩡한 사람이 그야말로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입증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판사님이 저기 전주혜 의원님 판사하셨지만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 고인의 유가족들이 그 내가 월북했다, 우리 아버지 월북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유가족들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국방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예. 그 저 사람 월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단 말이죠.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근데 된다. 과연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가 월북인지 살펴보라라는 이 대목을 두고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상식적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시였다면 수색과 구조 지시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우리 국민 구조를 실패했느냐, 혹은 구조에 난색을 표명했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 뒷짐지고 있었느냐라는 의혹이 많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당연히 왜 구조하라 이런 지시를 국방부 장관이 안 했을까요? 하다못해 그런 첩보가 있었다면 다양한 통신망을 동원해서 북한에게 강력 경고하라, 엄중 경고하라, 우리 국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대한민국 국방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종전 선언이고 나발이고,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왜 안 했던 걸까요? 우선 뭐 두세 가지 뭐 가능성입니다만 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욱 장관의 그 당시의 스타일 너무 지나치게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뭐 싱가포르 회담이나 이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종전선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강하게 어떤 적대 관계를 뭐 주장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바로 그 즈음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물론 녹화했습니다만 유엔 연설에 어떤 준비되어 있는 프레임 자체가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에 너무 그 지장을 간섭 현상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실종된 그 고인이 딱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왜 실종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 배경 자체에서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무슨 빚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북에 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도 하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또 재월북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시국의 종합적인 상황 자체가 서욱 장관으로 하여금 아마 그러한 첫 번째 지시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에 남북 관계의 충돌 현상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나, 서욱 장관으로 보면.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이 연설해야 되는데 혹여나 이 그 구출 과정에서 남북의 충돌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말하자면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서욱 장관이 하고 있지는 않았겠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매우 뭐 차분한 상태에서 동태를 파악하고, 그 당시에 저쪽에서 감청을 했을 텐데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소총 사격이라는 얘기를 최후에 들었다는 거죠. 북한 자체도 말하자면 당황스러울 정도의 예상하지 못한 북의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남측은 상당히 간망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당시 문재인 국방부는 끝까지 가만히만 있었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초기에 빨리 구출을 하러 가거나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 빨리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모드를 취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말 한마디 북한에게 못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다.
과연 이 비판과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의문을 오늘 많은 언론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내인데 권영미 씨.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국민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월호 조사 9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못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당시 정부를 향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와 모든 죽음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 세월호 사건과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또 각각이 다 마음이 아픈 사건이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는 해봤는가. 적어도 책임이라도 한 번이라도 북한에게 촉구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유가족들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월북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 유가족들의 무수히 많은 질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래 한 줄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서해 공무원 유가족들을 여러 차례 취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유가족들이 수차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시 정부에게 상당히 애원했어요. 제발 월북에 신중해달라. 우리 남편과 아버지와 동생은 월북자가 아니다. 근거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애원을 했지만 단 한 절의 정보도 구체적인 답변도 당시 정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이대준 씨 유족이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월북 의문 제기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 방법도 당시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제발 좀 알려달라고. 1년 4개월간 이 민원에 답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9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자료를 끝끝내 유가족이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그날 민원 처리 관한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한 줄 답변만 달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랄까 예의와 예우, 성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태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국가 권력의 책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퇴임일 날 1년 4개월 동안 침묵하고 그것도 유가족들이 보여달라 법원에서도 보여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당시 항소하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하는 그날 알려줄 수 없다. 한 줄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사실 북한보다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저는 해당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월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신북풍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해당 논란은 이미 2020년도에 끝났던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더 이상 이 문제 제기를 해서는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한 애도의 마음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루트와 그리고 뭐 SI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월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해당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SI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뭐 도청이나 감청이 있었다면 이것을 그 정부가 공언하는 순간 북한은 그 감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또 할 것이고 그러면 국방 안보의 공백이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대목은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원들, 정보위원들은 이 해당 SI 기록을 들어봤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국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방위원들이나 정보위원들은 이것을 들었었고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이것은 월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판단했고 해당 일에는 이와 같은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분들에게만 들려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공표를 하지 못한다면 이 가족들에게는 간략하게나마 이런 가능성 그리고 그 유족이 갖고 있어 아픔을 고려했을 때 알려주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예당 논의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SI 정보를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하에 공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I 정보를 공개할 때는 결국 미군 측과 논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도감청의 기록을 공표를 해서 북한이 또 도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안보 공백,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 공백에 초래하더라도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군부를 뗐으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공개도 된다. 우리는 그때 해당 녹취와 감청 정보들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적정하게 공개하려면 공개도 되고 민주당은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윤기 의원 발언 중에 이제 유가족들에게는 도대체 정부가 왜 월북이라고 봤는지 그 근거를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수차례 수많은 창구를 통해서 애원했습니다. 거의 바짓자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유가족들을 호소했거든요. 알려달라, 우리에게 보여달라. 비밀 유지 사역이든 뭐든 다 하겠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거절을 했습니다. 퇴임하던 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던 날 한 줄 답변, 유가족들은 조롱받는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정부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주혜 의원님,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 등의 그리고 해경의 이 월북 결론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당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월북 이제 자체도 있지만 이제 그 발표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게 그 결정문인데요. 그게 뭡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입니까? 결정이고 이제 작년 6월 22일에 그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발족한 국민의힘 그 진상조사 TF에서 어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서 좀 여기에 대한 이제 좀 경위를 좀 저희가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 일단 첫 번째는 그 중간 조사 이제 결과 보고를 할 때 뭐 불필요한 이런 뭐 채무 금액을 뭐 소상히 밝힌달지 아니면은 뭐 도박 횟수를 또 뭐 밝힌달지 이렇게 월북으로 이제 판단되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밝히다 보니까 고인의 이제 그 고인이나 아니면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담당 국장이 발표를 했던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제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해경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승진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부분인데 승진을 해서 작년 1월에 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승진을 했고 국가인권위에서 그리고 경고를 받은 그 분이 인권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승진을 경고를 했다. 경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해경이 안 취했죠. 그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수용을 했고 이분이 오히려 그 이후에 승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남해 그 해양 경찰청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제 권고를 무시했다 이런 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0월 22일에 이제 이 고인이 도박짓이 많아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러한 추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나온 그런 그 경위를 보니까 그걸 발표한 게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경이 그때 당시 발표를 했는데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있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전후 관계를 보면 그와 관련한 이런 정신 상태를 의사한테 자문 의뢰한 것이 전문가들한테 자문 의뢰한 것이 10월 23일입니다. 아니, 발표를 먼저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경이 했는데 정작 자문을 의뢰한 건 그 이후다. 그러니까 10월 22일에 일단은 선 발표를 하고 후 자문을 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인권위에도 지적을 하는 거군요. 국가인권위에 이제 나와 있는 날짜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자문을 언제 구했는지 이분이 어떠한 그런 그 정신 상태, 고인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해경에서는 이분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러면 뭐 도박 증세가 있는 것이냐 이것까지 좀 조사 그 자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TF에서 밝혀야 될 것은 6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다음에 월북몰이를 한 거 아니냐. 월북을 했다고 판단한 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그냥 자진 월북을 했다. 도박비 때문에 자진 월북을 했다. 이렇게 선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후자문을 한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실 은폐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해경이나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해경이 고인의 정신적 공황 상태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다. 도박빚도 있고 사채도 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했다. 라는 당시 해경의 발표를 들어보면 그래서 월북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가인권위에서 당시 문제를 지적하기로는 발표는 먼저 했는데 정신 전문가에게 의뢰한 건 그 이후였다. 시점이. 그렇다면 뭔가 정신적 공황 상태로 규정을 먼저 지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여야 간에서 네가 공개해라, 네가 공개해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SI 공개 이전에 모든 사항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다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지 하자 그러면 다 할게요. 뭐 안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런 방식의 정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저런 정략적 의도가 여당의 태도로서 온당한지에 대한 국민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공개하자 동의하겠다라고 밝힙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보민을 풀려면 국회 상당수 동의가 필요한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동의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됐네요. 공개하면 되겠네요. 근데 과연 실제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동의에 나설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조하에 첩보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뭐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그 국방부의 SI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양새가 대통령 지정물 공개하라, 그거보다 윤석열 정부가 SI 공개하라 라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선 진실을 알 수가 없죠. 합의를 해야, 합의선이 마련돼야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각에선 그때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강력한 북한을 향한 대북 규탄 결의문을 통과시켜서 채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팩트 체크를 해보니 사실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좀 저희가 다시 기록을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는데 국방위 차원에서는 처음에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가 김정은의 사과문이 오고 나서 민주당이 결의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가 불발이 된 겁니다. 결국 국회는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군요. 그런데 혹시 그게 김정은의 사과문 때문 아니냐라는 해당 언론의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국가안보실장이 그 대독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그 뭐 유감에 대한 표명이 9월 25일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분위기들이 특히 또 문재인 당시 전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그 사례를 굉장히 전례 없는 사례로 얘기를 하면서 무게 중심이 사실 강력한 규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규탄 결의를 하더라도 문구 조정 정도 하자
좀 톤 다운을 하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력한 규탄 결의를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아마 분위기 자체가 계속 저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불에 탔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조차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상임위별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통일부와 관련된 외통위에서의 입장과 국방위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국방위에서는 조금 그런 어떤 그 규탄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과 그것에 대한 끝까지 좀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이제 당시 국방위 차원에서는 여야 모두가 강력한 북한 규탄에는 의견을 같이 했고 나중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 건데 그 과정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공무원 사건은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 아니다라며 희한한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프로젝트로 의심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안보실장 혹은 민정수석이 대통령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2년 전에 당시 사건 때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을 때 화장해줬다 이렇게 말했던 분 아닙니까? 평상시라면 의거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해상에서 총사 사격을 하고 그리고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쪽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망한 이후 소각을 한 거죠. 해상에서 굳이. 과연 대한민국 어느 누가 그걸 화장이라고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에요. 윤리위 징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리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오늘 개최되는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운명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오늘 오후 7시 늦은 시각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 성상남 의혹 관련이에요.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심의한다? 이거 독특하군요. 잠시 후 정혁진 변호사에게 이게 뭔지 좀 물어볼게요. 징계 수위는 경고도 있고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직이 사실상 박탈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결정된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이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윤리위 규정을 찾아봤더니 네네. 징계 사유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예. 제가 보니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두 번째가 법령이나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당의 발전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민심을 이탈하게 했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명을 불복했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당 위신을 훼손시켰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 위신을 훼손시킨 것을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종류하고 절차가 있는데 징계 종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명이나 탈당 권유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당원권 정지나 이제 경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 사유 가지고 뭐 제명이나 탈당 권유해서 당에서 내쫓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징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경고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될 것이냐. 당원권 정지는요
한 달부터 1개월부터 3년까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그 정도 혹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 윤리위 규정에 보면은 본인이 나가서 소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권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직 그 장소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그 이야기 못 들었다는 식으로 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마 그 소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장면도 좀 윤리위가 판단할 것 같은데 대선이 한창이었을 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이제 후보 간에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도 있었고 다시 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던 과정 중에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시 대표 비서실장격이 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쪽과 내려가서 일종의 어떤 합의문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어떤 각서 비슷한 걸 써주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대표의 육성 녹취까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과연 그 장면을 어떻게 윤리위가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윤리위 징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수사하고 행정적인 그 징계는 틀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위가 요건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다음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 굳이 정무실장이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그러한 7억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이것을 과연 그 정무실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합의나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소위 성상납 여부에 대한 진실을 수사가 아니었으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겠으나 그 7억 원의 합의서, 측근의 대전 방문 그게 혹여 입막음 용도가 아니었느냐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최강욱 의원 케이스만 봐도 그 말 한마디 뭐 잘못하고 그 뒷수습을 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발언보다도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이 대표는 성상납 자체가 없다라고 강력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그런데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가 그 해당 호텔에 들어가는 CCTV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호텔에 이 대표가 들어가는 CCTV 그리고 누군가 뒤따라가는 CCTV인데 그 영상이 있다라는 식의 글을 올립니다. 오늘 저녁 윤리위가 개최되는 당사 앞에서 생방송하겠다라는 예고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CCTV 있으면 다 공개해라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십시오. 예. 제가 거기 습격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단순히 무슨 CCTV 공개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공개할 거 있으면 다 공개해라. 그리고 윤리위에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 내에서도 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 유튜브가 뭐라고 하든 그건 별다른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혼재되어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들어보시죠. 막연하게 누가 문제를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그것만 갖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진행된 과정들 증거가 무엇인지 다 보고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윤기 의원님, 민주당에서도 사실 오늘 이 대표의
어떤 징계 여부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도 있었고 앞서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에요. 당의 전 대변인이 경중을 떠나서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 무언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증거 인멸 의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 대표의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의 뭐 이런 대가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 의혹까지 사실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그 사실 징계를 두고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것은 당내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국민의힘 주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민주당에서 뚜렷한 성명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대변인 논평 정도로 해서 해당 징계단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를 어떻게 징계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정치가 사실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해당 내용 같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뭐 자기 방어권의 형태로서 모든 것이 당당하다, 공개할 거면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부를 떼는 것이죠. 사실 어떠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대표가 마치 그런 행위를 했던 것처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 징계위원회가 오늘 빠른 판단을 해서 해당 내용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김영주 의원님, 최강욱 의원의 6개월 징계 문제와 이 대표의 징계위는 경중이 많이 다릅니다. 최강욱 의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 명의 의원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잖아요. 여당의 가장 힘 있는 대표고 젊은 대표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앞서서 한국일보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의 내홍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듯이 만약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징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윤석열 당선 정부 시작 초기에 공석이 되는 보궐 상황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의 결정이 뭐가 나올지는 너무나도 그 파급력이 클 것 같고 만에 하나 당원권 징계나 혹은 경고가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 윤리위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위시로 한 이준석 파와 그렇지 않은 당의 어떤 중지들 간에 윤리위 징계 여부를 놓고 수용을 못하는 이 대표가 강한 충돌이 있을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오늘 저녁에 별다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윤리가 최종적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그것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당규 30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에서 그것을 어떤 그 연기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뭐 오늘 가세현이 여러 가지 CCTV를 튼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만 가지고 어떻게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런 성적인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까지 가지 않고 오늘은 아마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예컨대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를 한다 친더라도 사실은 김철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돼서 김철근 실장이 당시 방문한 건데 윤리위가 만약에 측근만 징계를 한다면 그것대로도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준석 대표까지 강하게 규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했다라고 했을 때 진실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실제로 당에서 일정한 규정과 과정을 오늘 저녁 7시에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내일 아침에 여러 가지 결과를 내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강력한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윤리 징계를 앞두고서 당 내의 긴장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그제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즉,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단독해볼까요, 쓴 것을 한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온다. 네. 비공개 회의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같은 거 들어보세요. 자, 비공개 회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워낙 유출시킨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자, 비공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두 사람의 충돌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외 논쟁. 이준석 대표. 혁신위가 이준석의 말을 따르는 사조직이다와 같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막 던진다. 배현진 최고를 저격. 배현진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수시로 방송 출연하며 나는 다 알아요 식으로 회의 내용을 전파. 작은 영웅담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안타깝게 지켜봐 왔다라고 계속해서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최고위원과 젊은 당대표 간에 계속되는 연이은 충돌 내용. 비공개 회의로 이 대표가 전환하자고 하자 아니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언론에다가 작은 영웅담을 떠드는 게 누구냐라는 배현진 최고의 저격. 그러자 누가 가장 많이 비공개 회담을 유출했는지 난 다 알고 있다라는 또 이 대표의 배현진 최고를 향한 저격. 그 중간에 낀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이크도 꺼보고 손도 붙잡아보고 책상도 내리쳤지만 어떻게 딱 양쪽에 앉은 두 분의 갈등은 중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권 원내대표는 더 이상 뭘 더 해야 될까요? 들어보시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당내 갈등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착잡하고 무겁게 느낍니다. 우리 모두 민심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애써 쌓아올린 국민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충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에게까지 걱정거리가 된 셈이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에게 당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물가 대책 마련하느라 정부는 분주한데 집권 여당이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 지난 일요일 밤에 윤 대통령이 전화했다. 경제가 어렵다. 여당이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경제가 어렵다. 여당이 좀 도와달라. 이게 윤 대통령의 전화통화 당부였고 이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여당이 지금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주혜 의원님.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여권 의원에게 경제가 진짜 어렵다. 여당이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의 이 전화. 굉장히 좀 당내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고 또 지금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입법도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심정을 토로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도와주라. 네, 그리고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었고 예. 끝난 지가 최 2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굉장히 저희도 뭐 일순간에 잘못하면 또 국민들이 주신 신뢰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기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저 원구성이 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양당 원내 수석들이 어제까지 뭐 3차 회동을 했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좀 빨리 또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예.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는 왜 놀고 있냐 사실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원구성을 해서 좀 민생을 살피는 이런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국민의힘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를 많이 겪었잖아요. 윤 핵관들과 소위 이 대표가 정말로 갈등 끝까지 갔을 때 서로 너 죽네 나 죽네 했을 때 윤 대통령이 2차례나 가서 다독이고 포용하고 폭탄 좀 마시고 손 잡게 했던 2번의 어떤 화해를 시켰던 중재자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는데 지금 당에는 그런 중재자가 없습니까? 지금 이 대표와의 갈등들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윤리위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 사실 누가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러니까 윤리위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어떤 정무적 판단 그리고 또한 누구의 편을 든다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권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누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려의 눈을 좀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 교수님 앞서서 이제 배현진 최고와 이준석 대표 충돌하는 모습 봤는데 중간에 앉은 권성동 원내대표만 마음이 좀 애가 타는 것 같아요. 안경을 들었다 놨다, 엉덩이를 권성동 원내대표 들었다 놨다. 오죽하면 이 대표 마이크도 껐다. 그러니까 또 키고 배현진 그만하라 손 잡았는데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고군분투 좀 뭔가 이 당내 잡음을 좀 줄이려 하는데 줄어들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자기 방어권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리의 징계를 넘어서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왜 당 상황을 이렇게 내용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잠재우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기름값 이렇게 폭등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경제 상황을 제쳐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만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내용들을 저는 두고만 보고 있다라고만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당 내용과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약간 눈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폭등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 보복을 시행을 하고 있죠. 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된 우선순위 논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본인 정치 행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두 분 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제 위기 회복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뒤늦게 징계위를 열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본인은 반발을 하고 재심까지 청구했고요. 민주당 내에서 최강욱 의원은 급기야 손흥민 선수에 비유해서 손흥민을 잃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최강욱 재심 청구, 손흥민 같은 공격수. 올해 들어본 비유 중에 좀 가장 당황스러운 비유입니다. 손흥민을 어디에? 짤짤이 논란 최강욱 의원이 본인의 징계에 불복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이건 민주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간의 태도와 맞물린다는 점이죠. 사건의 직접 증거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이 상반된다. 최강욱 의원 말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입장문도. 증거 있냐 이겁니다. 무엇보다 2차 가해 부분은 지나친 비약이다. 가해자라는 오명 꼭 벗어나고 싶다. 재심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짤짤이라고 말한 게 맞다. 라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최강욱 창피하다. 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비판을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최강욱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요구했다는 것 같고 최강욱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간의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보좌관들이 나는 그 말 분명히 들었다라는 입장을 냈고 2차 가해 논란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다, 발음에 신경 쓰겠다라고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태도에 이은 재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만약에 의미 있게 현재 어떤 윤리심판원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특히 이제 여성 보좌관들이 많이 그 당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게 확신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에서 아예 제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재심에서 더 강한 제명을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은 뭐 개심죄 아닌 개심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한번 뭐 본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거 재심 신청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다. 끝까지 실질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서 심판원에서 결정을 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만약 이걸 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이름 올리냐 수 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도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강욱 의원도 어쨌든 본인이 실수를 설령 그 발음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말로 윤리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반성하겠다, 오히려 발음을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라든지 어떤 여성 보좌진에 대해서 정말 어쨌든 경과가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것이 오해든 잘못 들렸든 간에 내가 행한 행위였기 때문에 내가 깊이 자숙하겠다, 이런 태도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이게 뭐 사법부 결정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윤리심판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재심해서 또 징계 나오면 또 뭐 항소, 뭐 상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끝까지 계속 재심, 뭐 대법원까지 갈 수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심? 아니, 재심까지 하고요. 거기에서도 불복한다라고 하면은 재판으로 가야죠.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증언도 증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인 뭐 서류나 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상반된 진술이라는 최강욱 의원의 해명 그 대목은 여성 보좌관들은 성희롱 발언이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 왜 얼굴 안 키느냐, 너 뭐 하냐, 짤짤이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김남국 의원이 난 그렇게 안 들었다. 그거 갖고 지금 진술이 상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성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어느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 짤짤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하면 우리가 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격정지 6개월은 생각보다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저는 사실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처지에서는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최강욱 의원 하면은 3M 생각나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이 손흥민이면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해리케인입니까? 그런 팀으로 어떻게 뭐 챔피언스 리그 갈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더 이상 이렇게 그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들은 하는 것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손흥민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랑 해리케인이 뭐 워낙 또 유럽 리그에 또 양대하고 또 친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논란의 비유 들어보시죠. 안민석 의원이 윤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했다.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다.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 정청래 최강욱 힘내라 뭐 이렇게 해줬는데,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에게 손흥민이다 라는 안민석 의원의 이 비유, 전주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제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이 뉴스 보고 정말 빵 터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비유에. 네, 그래서 그게 좀 민주당이 좀 너무 스스로를 좀 희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어떠한 국민이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또 정혁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혀 이제 공감이 안 가는 것이고,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조금 이제 드는 생각은 최강욱 의원이 처음부터 좀 뭐 본인의 어떤 잘못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했달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윤리위까지 그 징계까지 회부가 되고 또 이렇게 또 그 징계 결과를 두고 당이 또 갈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예. 사실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계속 좀 당의 분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좀 그 민주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정말 그 안에 어떤 그런 팬덤 같은 그런 극지지층만 볼 것이 아니라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을 눈높이에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흥민에 비유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독이다. 그 손흥민 선수가 기분이 굉장히 어떨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심정이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손흥민의 심정이 궁금해진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비판하고 내지는 약하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민주당이 또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묘하게 철험의 해산 논쟁 때와 좀 구도가 비슷한데요. 박지원,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 이상희 제도 교수, 성희롱 발언은 6개월, 민주당 완전히 썩었다. 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 센 징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의 위원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이 사안들을 묶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본인의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행보나 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국민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발언이라고는 최근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즉 최강욱 의원 징계 목소리를 높였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고민정 의원 등등 철험의 멤버와 고민정 의원 등등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딸들, 엉뚱한 좌표를 찍어서 문자 폭탄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강욱 징계에 반발하는 겁니다. 박양 뒤에 숨어 밀실 정치하는 수박 의원들이다. 최고위원들 철험회를 와해하려는 건 수박들의 작전이다. 이제 어제 윤리 사태는 수박들의 선전포고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수박 씁니다. 엉뚱한 좌표를 찍어서 문자 폭탄을 보낸다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명단이 돌았다고 해요. 김회재, 안규백, 신영대, 양기대 등 8명. 이름과 사진 및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문자와 전화폭탄까지 독려하는 모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는 김회재 의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멘트인데, 성희롱 발언 최강욱 6개월 당원 정지 중징계를 내린 허접한 것들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의원들이 문자 폭탄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강한 반발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묘하게 이제 거기에 힘입어 최강욱 의원은 재심까지 청구하고 손흥민이다, 뭐 이런 굉장한 비유까지 나왔는데요. 그 반발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그 증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리적으로 검토할 때 원래 무수한 증거를 가지고 무수한 서류 검토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이번 징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 내용 안에서 서류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증언만 있으니까 이것이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논쟁을 이어나가는 것은요. 사실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당의 내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징계가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준석 대표 징계안을 볼 때만 해도 당에서 하는 징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뭐 구속을 하거나 뭐 징역형을 내리는 그런 선고가 아니고 당에 대한 징계는 가장 강한 엄벌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은 결국에는 당원권 정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명까지 가야 되는 건데 가장 강력한 징계가 제명인데 만약에 해당 내용이 완벽하게 서류적으로 법적 견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안으로 봤으면 이것은 저는 제명으로 가도 충분히 뭐 할 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말장난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나는 뭐 발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 때문에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은 뭐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 최고형의 징계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검토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자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징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당의 징계이기 때문에 제명이고 그 뒤에가 당원권 정지인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오랫동안 징계안을 봐왔던 우성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중징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밖에서 있다가 일반인의 시각으로 들어온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징계는 지금 재심을 통해서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이 묘하게 윤리위가 좀 압박을 받겠군요. 예컨대 강성 지지자들인 이 개딸들이 이제 수박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나섰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철험의 의원들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도 가담을 했고 안민석 의원, 중진 의원까지 손흥민을 어디 징계하느냐라고 나섰기 때문에 윤리위가 재심에 들어갈 때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원래 그런 어떤 서구 정당에서도 저렇게 강성 당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 정당에서 강성 당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데 나태하게 개혁 입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성토하거든요. 당이 흐트러졌을 때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지 당내에서 객관적인 권위 조직, 어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드뭅니다. 옳지 않다.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런 강성 당원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법안을 제출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또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 당원들도 그런 기백들을 조금 더 당이 올바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좀 에너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이고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연 우주 10년 뒤에는 달나라 가자라는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발사에 성공한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에 있는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온 영상이 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누리호의 셀카 정도일 텐데 함께 보시죠. 자, 누리호가 발사되고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자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영상입니다. 지금 지구 밖을 벗어나서 누리호의 1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성공적으로 분리가 잘 됐습니다. 2단 엔진에 불이 붙는 모습도 보이죠. 자, 그리고 누리호의 2단 엔진 분리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멀리 지구가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저 멀리 푸른 별, 우리 지구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리호가 분리에 성공을 하고 카메라가 하나씩 이제 꺼지고 있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누리호의 위성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자, 우리의 위성체를 우주로 띄워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거기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우리 기술로 발사, 촬영, 전송까지 다 한 겁니다. 지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야, 가슴이 벅찹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승조 전 항우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벅차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사업 누리호 예. 순수 우리 기술 발사 사업을 시작한. 아주 시작은 아니지만 뭐 예산을 따고 이런 걸. 예산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장님. 그렇죠. 단추를 매신 분. 네. 어떠세요? 그 성과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기쁘고 뿌듯하죠. 예. 뭐 그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공을 하고 더욱더 기쁜 것은 전 국민이 기뻐해 준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뭐 제 그 카톡방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도 축하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첫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도 오늘 이 누리호 사업을 첫 시작한 또 김 전 원장님 모셨고요. 7번째 우리나라의 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입니까? 자체 기술로? 예,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지 7번째죠. 그렇게밖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군요. 예, 뭐 7번째라는 것은 이제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유럽을 하나로 쳤기 때문에 이제 이유로 이제 치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네. 인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EU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로켓이라는 것은 이 어떤 면으로 연료를 집어넣고 산화제를 넣어가지고 거의 폭발에 가까운 추진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폭발에 가까운 것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정말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패할 수 있는 시점들이 있고 이번의 발사에도 실패할 수 있는 시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지상에서 이렇게 꽉 묶어놓고서 처음에 점화를 했을 때도 그걸 재빨리 잘 풀어주는 데서부터 각 2번의 단 분리, 그다음 페어링 분리,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넣어주는 예. 그런 단계들이 다 예. 아주 어려운 점들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저희 원장님, 저희 네. 큰 아들이 네. 5살입니다. 예. 어제 집에 가 보니까 블로그로 저걸 봤나 봐요, 아빠 뉴스를. 예. 로켓을 만들어서 어떻게 놀이를 하나 봤더니 1단 분리 빼고 2단 분리 빼고 마지막에 인공위성이라고 달에 딱 내려놓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도 로켓의 발사 원리를 갖고 놀이를 할 정도로 많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 사항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쁨의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이야기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치아드립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자 연구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지난번 사실 누리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 그때 고개 숙이면서 국민들께 면목 없다라고 했었던 연구원들인데 연구원들이 뭐가 죄예요? 김 원장님 네. 후배들이잖아요. 네, 네. 후배들의 이 눈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발사라는 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발사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발사 일을 뭐 좀 앞두고 있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위궤양 걸리는 사람들도 위궤양. 있고 그 국가의 많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이 한순간에 성공 실패가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발사체의 발사의 가장 어려운 것은 한순간에 전 국민한테 성공 실패가 가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되면 눈물을 흘리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굉장히 감동적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동맹국들도 굉장히 이 장면을 감동 깊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달나라에 가는 겁니다. 네. 가슴이 벅찬데 함께 보시죠. 내년부터 추가 발사한다는 내친 김에 4차례 더 위성 싣고 간다. 우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2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 대한민국 목표에 들어갔고요. 한국형 달 착륙선도 만들겠다. 오는 8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미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원장님 2030년대 어느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달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그 계획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앞당기자? 어쩌면 2030년에는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달에 사람이 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달 탐사선이 무인 탐사선이 내려가는 건 코미디죠. 아, 일단 이제 우리가 한번 누리호를 쏘니까 머스크가 좀 이제 견제가 되는군요. 아니요. 머스크는 달에 이미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우리의 계획이 너무 늦다. 더 빨라야 된다. 훨씬 더 빨라야 되고. 우리 기술은 됩니까? 기술도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사체 기술, 우주선 기술, 그다음에 발사장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사장. 우리 발사장은 남북 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달을 가기 위해서는 남북 방향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로켓이 능력이 있더라도 이제 발사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항우연 전문가들이 이제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우리 발사체가 능력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달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정지궤도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쏠 수 있는 발사장이 확보돼야 됩니다. 아, 발사장이 그걸 동쪽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이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쏘면 일본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해상에 적도 공해상에 해상 발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대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사선을 여러 대 만들어 가지고 발사선에서 쏘는 겁니다. 발사선에서 쏘는 나라도 있습니까? 옛날에 쐈었죠. 뭐 그건 채산성이 없어서 중간에 없어졌는데 발사선에서 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지금 발사장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민간 회사가 지금 현재 또 배에서 쏠 수 있는 시설도 2개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그러면 이런 보도도 있군요. 우리가 우주로 위성을 완전히 이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렸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ICBM 미사일을 확보한 거다. 맞습니까? 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로켓은 ICBM 될 수가 없는 로켓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액체산소를 쓰기 때문에 액체산소는 쏘는 전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적국에서 ICBM이 만약에 날아오는데 그때 이렇게 연료 주입해서는 안 되니까 산화 주입해서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고체 로켓을 쓰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지난 한 50년 역사를 가진 연구기관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한 2,0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해서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김 전 원장님 모시고 누리호의 발사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전 원장님께도 축하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